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문제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41번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개정된 이후에 보이는 처음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런 문제 없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병렬 데이터베이스 환경 중 수평 분할에서 활용되는 분할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처음 보신 분을 기준으로 수평 분할과 수직 분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분할은 이런 거예요. 이게 물론 보여드리냐고 데이터 개수가 적지만 실제 데이터 개수는 상당히 많겠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조회되는 걸 기준으로 수평으로 분할시키는 게 수평 분할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들이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제가 분할한 대로. 자, 이게 바로 수평 분할이고요. 또 수직 분할은, 자, 요게 수직 분할인데, 자, 수직 분할은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수직으로 분할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들이 이렇게 나뉘겠죠. 자, 말 그대로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수평 분할은, 자, 이게 수평 분할은 언제 쓰이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학교에서 데이터가 다 많은데 휴학생만을 내가 뭐 작업을 한다던가 내지 복학생만을 작업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데이터만을 액세스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 그럴 때 이렇게 수평 분할 나누면 훨씬 더 로딩이 훨씬 더 줄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에는 범위 분할, 목록 분할, 해시 분할, 라운드 로빈 분할, 복합 분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수직 분할이라고 했죠. 자, 수직 분할은 자주 둬야 되는 칼럼을 분할하는 건데, 이를테면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일 크기도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항상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가 작업할 때. 자, 이럴 경우에 특정 크기가 클 때 내지는 자주 줘야 되는 거, 내지는 보안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수직 분할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수평 분할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법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분할의 방법은 일단 분할키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범위 분할로 이제 쉽게 생각한다면 우편 번호나 일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관리하기가 좀 쉽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목록 분할로 만약에 사업처가 이렇게 전 세계에 있다. 그러면은 뭐 아시아, 유럽, 그리고 남미, 북미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평 분할을 할 때. 또 이렇게 범위와 목록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에 다 넣으면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할키를 사용해서 해시 분할을 합니다. 해시 코드 들어보셨어요? 자, 해시 코드가 이렇게 잘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제가 강의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찾으면 그 도서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문학이면 8로 시작되고 뭐 802.3, 그래서 저자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해시 코드인데, 그런 해시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해시 1, 해시 2, 해시 3로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해시 분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시 코드를 써서 넣었더니 어느 한 부분에는 데이터가 많이 쏠림이 있고 여긴 데이터가 거의 없다면 우리가 수평 분할을 하는 의미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해시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균등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해시 분할이 바로 그런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응돼서 나온 게 바로 라운드 로빈 분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라운드 로빈은 뭐냐면 이렇게 원탁의 기사처럼 라운드 로빈 1, 2, 3, 4를 데이터를 균등하게 하나씩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아시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이 쓰이는 수평 분할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병렬 데이터베이스 환경 중 수평 분할에서 활용되는 분할 기법이 아닌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금방 보이시죠? 자, 바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측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좀 예제를 좀 쉽게 준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로빈은 이렇게 원탁의 기사처럼 앉아서 균등하게 우리 똑같이 5분씩 얘기하자 뭐 이런 게 라운드 로빈이죠. 제가 아까 수평 분할할 때도 비슷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디서 보셨어요? 우선순위 스케줄링 할 때 보셨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실행한다면 우선순위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은 우선순위가 동일한 프로세스를 타임 슬라이스를 간격으로 번갈아 실행시키는 알고리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도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헛갈리실까 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아주 뭐 거의 시험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시스템 카탈로그. 자, 요거를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 접근 권한 및 사용자 그리고 DBM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가 이제 뭐 테이블 즉 릴레이션이죠. 뷰 인덱스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얘 또한 테이블이에요. 얘 또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똑같이 부른다고 말씀 몇 번 드렸죠. 자, 그리고 얘는 데이터의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는 거는 데이터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시스템 카탈로그도 아주 중요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DBMS를 사용하죠. 그래서 DBMS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DDL 명령, 뭐 create table, 뭐 create view 이렇게 날렸어요.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럼 DDL 컴파일러가 무조건 데이터에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시스템 카탈로그와 그리고 이거를 잘 구현을 하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에 넣습니다. 그래서 DDL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create 데이터 생성하는 create와 변경하는 alter 그리고 지우는 drop과 truncate 같은 걸 날리게 되면 그냥 데이터에 직접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모든 기록을 동시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만 있지 않고 이게 또 큰 축을 차지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만들었겠죠. 그럼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걸 뭐 읽기도 하고 뭐 DML 작업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select 문장도 날리겠고 DML 문장도 날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쿼리 프로세서가 이걸 받아서 이거를 다시 DBMS가 해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보고 이 사용자가 이런 권한이 있나 뭐 뭘 보여줘야 될까를 또 고민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바로 뷰를 이 엔드 유저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어디 써 있어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깊은 내용이지만 아주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딱 이 정도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일반 유저도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렉트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뭐 내 회원 등급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일반 유저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해요. 이걸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DBMS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른 문제 풀 때 데이터 딕셔너리 예제라고 몇 번 보여드렸어요. 자,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문제를 볼까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맞죠?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죠. 시스템 자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객체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고 테이블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물어보는 건 하지만 자, 답은 1번입니다. 누가 갱신하고 유지해요? DBMS가 갱신하고 유지합니다. 자, DBMS가 직접. 자,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검색만 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SQL 문장에서 sel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약간의 예제를 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SQL 문장에서 distinct와 count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select 여기 EMP 테이블에 자, MGR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MGR을 내가 이렇게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되면 지금 바로 요 컬럼을 물어보는 거므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번호가 있어요. 이를테면 7698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 나오죠. 왜냐면 이분이 이제 중간급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겹치는 게 많아. 나 한 번씩만 보고 싶어. 자, 이럴 때 쓰는 게 어디서 써요? MGR 앞에 select 문장에 distinct를 씁니다. 한 번씩만 보여줘. 같은 거를 한 번만 보여줘.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중복된 게 제거되고 이렇게 한 번씩만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distinct 명령어고요. select에서. 자, 이걸 가지고 카운트로 개수를 세면 어떻게 세요? 자, 이렇게 해서 MGR에서 EMP 테이블에서 MGR에서 개수 세죠. 그럼 이 전체를 세겠죠? 얘를 전체를 셀 거예요. 그럼 결과값이 13개를 셀 겁니다. 이걸 전체를 세서. 근데 진짜 중간 관리자가 몇 명이지? 이렇게 되면 뭘 보여줘요? 카운트를 세우는데 일단 MGR을 디스팅트 해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된 거 없이 한 번씩만 보이겠죠? 자, 얘를 카운트 해줘. 이렇게 나오면 얘만 보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값이 6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디스팅트의 역할이고 제가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카운트하고 엮어서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와볼까요?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from 절에는 지리에 의해 검색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테이블명 당연히 하죠.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SF는 왠지 혼자 보고 싶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얘는 정리를 하는 거고 요 having하고 group by는 한 묶음이고 얘는 필수예요. 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나오고 having은 바로 그룹 바이를 제한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알면 요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from 절에는 테이블명 기술하고요. 검색 결과에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서는 distinct 키워드를 사용하죠. 얘는 어느 절에 있어요? where 절이 아니고 select 절에 있죠. 자, 3번은 having은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사용하죠. 자,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합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올더버이 절은 검색할 때 정렬해서 검색할 때 쓰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팅트하고 카운트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으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QL에서 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뷰도 마찬가지로 테이블과 인덱스와 뷰가 같이 create로 생성되고 뷰는 alter로 수정이 안 되죠. 자, 지울 때 뭐로 지울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헛갈리실 게 3번하고 4번, 1번하고 2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3번하고 4번이 헷갈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드롭은 DDL이었어요. Definition Language. 이거는 차이가 뭐냐면 오토 커밋이죠. 커밋하고 롤백이 안 되고 내가 실행하면 그냥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 테이블, 드롭 뷰, 드롭 인덱스 이렇게 해서 내가 지우고 싶은 걸 지울 수가 있고요. 요 캐스케이드는 뭐예요? 참고하는 것까지 foreign 키로 참고하는 모든 객체까지 다 같이 지울 때 캐스케이드를 쓰는 거였죠. 자, 그래서 삭제하는 명령은 바로 드롭입니다. 그래서 드롭 말고 트렁케이트라는 것도 DDL이 있는데 이 차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딜리트는 딜리트는 DML이죠. 그래서 오토 커밋이 안 되고 내가 커밋하고 롤백에서 쓸 수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DDL 명령어 중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등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정의할 때 쓰는 건 뭐였어요? alter는 바꾸는 거죠. 자, 변경하는 거. select는 뭐 설명드릴 게 없겠죠. 자, create, insert. 자, insert는 DML이죠. update, delete처럼. 자, 답은 create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R1과 R2에 대하여 다음 SQL문의 결과는, 자, 보면 R1에서 학번을 속성을 보고요. R2에서 학번을 보이고 그리고 intersect 교집합이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R1에서 학번을 뽑겠죠. 자, 학번을 뽑으면 얘가 바로 R1에서 학번을 뽑은 자, 요거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자, 그 다음엔 R2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번을 뽑아요. 자, 이게 바로 R1과 R2에서 학번만 뽑은 거죠. 자, 요 결과물에서 뭐를 가지고 와요? intersect, 교집합을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러면 쉽게 보이시겠죠? 자, 교집합이니까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intersect를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이렇게 보면 이 정도는 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답은 자, 2번 학번 2020-22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레코드 집중의 분석 설계, 적분 경로 설계,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자, 요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바로 그거 같은 그림 계속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요 그림을 결국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구 조건 분석을 하면 이제 개념적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ER 다이그램 작성할 때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걸 논리적 설계를 하는데 이제 테이블을 설계하는 단계죠. 자, 요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물리적 설계를 하죠. 그때 이제 1, 2, 3번에 나온 예제처럼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를 변환, 저장 공간, 효율화, 처리도 등, 자, 이런 거라는 게 바로 물리적 설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현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요게 바로 이제 개념 스키마, 여기서 이제 논리 스키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걸 보시면, 자, 요게 바로 이제 물리적 설계에서 하는 단계잖아요. 자, 다시 문제로 가보시면 물리적 설계에서는 레코드 집중 분석 및 설계, 적분 경로 설계, 정장 레코드 양식 설계, 진짜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요 문제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념과 논리 설계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릴레이션에서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자, 이게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바로 유니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제약 조건은 이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 여기 금방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일단 개체 무결성이 바로 프라이머리 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디 같은 거, 주민번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니크하고 낱널이어야 되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개체 무결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도메인 무결성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여에 우리 회사의 핑핑이가 급여가 100조다. 자,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아, 이런 거 주는 회사도 있나요? 자, 이렇게 우리 회사의 최대 급여가 얼마까지다. 이게 바로 이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은 여기 지역 번호가 있을 때 우리나라 지역 번호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지. 자, 이렇게 이상한 번호가 있어서 이 사람 어느 지역에서 이래 찾아볼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기본 키를 구성하는 값은 널값이거나 낱널이어야 하고 유니크해야 된다. 자, 이거는 바로 개체 무결성이죠. 참조 무결성과 도메인 무결성인데 자, 3개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자, 보안과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병행 제어 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거를 지금까지 이제 로킹 기법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것도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병행 제어는 제가 이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사람이 구두를 사러 오고 이 사람이 양말을 사러 왔을 때 이 전체를 닫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두를 살 땐 구두만 락킹을 하고 이 사람이 양말을 살 땐 양말만 락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락킹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락킹 단위가 작으면 제어는 복잡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살 때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성은 증가하는 자 그런 게 바로 락킹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는 게 바로 타임 스탬프 올더링이 있는데 뭐냐면 타임 스탬프를 부여해요. 부여된 시간에 따라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하는 기법이에요. 자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지금 0과 10은 시간이에요. 지금 돈이 2,500원이 있어요. 그리고 10부터 이제 얘는 인피니트 저기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봤었을 때 지금 잔금은 7,5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12시에 읽어보니까 지금 7,500원이겠죠. 근데 난 지금 10,000원을 저금하려고 해요. 10,000원을 저금하려고 했어요. 지금 10이라는 시간을 읽어보니까 10,000원을 실제 저금했어요. 그러면 잔금이 어떻게 돼요? 17,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썼어요. 기록을 18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잔금이 7,500원은 시작과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잔금은 얼마가 돼요? 17,500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이제 18이라는 시간 내가 저금을 했으니까 잔금이 17,500원이 되면 이때부터 읽는 사람들은 이 계좌를 조회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변화가 DML이 있기 어떤 트랜잭션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내 잔금은 17,500원이겠죠. 자 그때까지는 조회하는 사람에게는 잔금이 17,500원이 부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부여해요. 부여된 시간에 따른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타임 스탬프 올더링이라고 합니다. 병행 제어에서요. 자 그러고 다중 버전 기법은 뭐냐면 타임 스탬프는 시간표로 관리하지만 다중 버전 기법은 말 그대로 다중 버전 기법은 우리가 왜 레포트 할 때 뭐 이거를 갱신될 때마다 버전을 부여해요. 뭐 월요일 버전, 화요일 버전 관리하는 거를 직렬 가능성 보장하는 버전하는 다중 버전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제어하는 방법 중에 이제 많이 락킹 기법에 많이 했지만 타임 스탬프와 다중 버전 기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기법의 종류가 아닌 건 이렇게 보니까 문제 금방 보이시죠? 자, 시그널 기법. 시그널 기법은 라운드 로빈 같은 거죠. 타임 쉐어링 하는 기법. 자, 여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R1과 R2 테이블이 다음과 같을 때 실행 결과를 이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SQL문을 날려야 합니까? 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자,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 볼까요? 지금 이런 두 테이블이 주어졌고 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있죠. C100, C100, 200의 데이터 구조, 컴퓨터 구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지만 얘는 학번이 다르죠. 요거를 알고 싶으면 요 학번이 3,000번인 사람의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알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학번이 다르니까 SQL문이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잡아 보니까 나는 요거가 결과가 나왔는데 학번이 3,000인 사람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강남길이에요. 그래서 학번이 3,000이고 전자공학이고 경기도에 살아요. 자, 이렇게 되면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찾아야 되니까 자, 실렉트 문장을 어떻게 쳐요? 나는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을 뽑아낼 거야. 어디서 뽑아낼 거냐면 R1 테이블과 R2 테이블을 조회해서 딱 요것만 뽑아낼 거야. 그러려면 누굴 뽑아내요? where 조건에서 일단 학번이 같아야 돼. 학번이 같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학과는 전자공학이어야 되고 R1의 학과는 전자공학이어야 되고 그리고 R1의 이름은 강남길이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3,000인 사람의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의외로 이런 실습 문제가 훨씬 쉬워요.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관계대수
요 연산 중 순수 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차집합,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같은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관계대수에서 관계대수는 how죠. 어떻게 유도되는지, 관계 해석은 what이고요. 무엇인지, 어떻게 유도하는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가 바로 관계대수인데 연산자, 피연산자, 결과 모두 relation, 테이블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산자가 두 개가 있어요. 순수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교집합 나왔었죠. 그래서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제가 문제 풀면서 많이 보여드렸죠. 일반 집합 연산자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가 있죠. 자, 요거 기출문제 의외로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집합 연산자, 말 그대로 집합은 집합이고 관계는 관계입니다.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래서 순수 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은 이 중에서 집합 연산자인 차집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을 갖는다. 한 딜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당연히 상이해야 되겠죠. 그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속성 사이에는 순서가 존재한다. 자, 이게 결국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튜플과 속성 사이에는 순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select 문장으로 내가 원하는 속성을 이 순서대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순서가 있건 중요하지 않죠. 튜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웨어리나 다른 서브 쿼리를 써서 내가 원하는 튜플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튜플이 자 이거의 행이고 행과 그리고 열의 순서는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속성 튜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3번 볼게요. 릴레이션 R의 차수가 4이고 카디널리티가 5이며 S의 차수는 6이고 카디널리티는 7이에요. 자, 이어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때 새로운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는 얼마인가? 자, 이거를 다른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는 이런 거죠. 자, R에 이런 테이블이 있고 S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R 곱하기 S, 자 곱하기로 표현됩니다. 자, 얘는 보통 이렇게 되면 얘는 이거 디그리죠. 속성의 개수가 R과 S의 차수를 더한 값이에요. 학년, 분반, 수간 과목. 지금 학년이 같음에도 학년, 분반, 수간 과목 저는 S의 학년이에요. 학년 요일 들어가서 지금 얘가 3 더하기 2가 들어가서 5가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카디널리티는 지금 R 곱하기 S가 됐어요. 얘는 3이고 얘는 2죠. 얘는 3 곱하기 2에서 전부 6개가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보통 언제 나와요? 네, 조인을 잘못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는 요게 디그리와 카디널리티가 더하기와 곱하기로 됩니다. 그럼 실제 문제로 볼까요? 지금 4하고 5고 6이고 7이죠. 그럼 4 곱하기 4바이 5와 6바이 7이 있어요. 그럼 얘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4와 6을 더한 10이 될 거고 디그리는 그리고 얘는 5고 얘는 7이죠. 그러면 차수는 카디널리티는 2개를 곱한 35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성은 개체의 특성을 기술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다. 구조상 데이터 항목들은 데이터 필드에 해당된다. 속성의 수를 뭐라고 그래요? 속성의 수는 자 이게 바로 테이블이고 얘가 도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속성이고 열이죠. 자, 이거의 개수는 우리가 디그리 차수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튜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개수는 카디널리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문제는 답은 뭐겠습니까? 속성의 수는 디그리라고 하죠. 자, SQL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DML SQL 문장은
DDL까지는 완벽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DML까지는 요거 세 개다. 딜리트, 업데이트, 인서트 세 개 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인서트와 업데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옳은 거는 뭐예요? 자, 업데이트는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DPT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지정하니까 셋을 씁니다. 로케이션이 대구로 하겠다. 어디? DPT NO60의 지금 로케이션이 부산인데 이걸 대구로 바꾸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바꿨죠. 그 다음에 DML은 롤백이 되죠. 롤백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다시 대구가 다시 부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셋. 내가 지정하고 싶은 거 where이고요.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봐요? 여기 셋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셋입니다. 자, 56번이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차수의 의미는 지금 같은 문제가 한 회차수에서 지금 몇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차수는 attribute, 속성의 수가 되겠죠. 자, 그냥 주는 문제가 너무 많네요. 자, 개체관계 모델의 그래픽 표현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은 그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ER은 자, 피터 첸이 만든 피터 첸 노테이션으로 보게 되면 개체는 이렇게 셰프 소비자 음식이고 그리고 속성은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계는 요리한다와 소비자가 음식을 사고 셰프가 음식을 요리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름모로 표시가 되고 요 사이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개체 타입은 사각형 맞죠? 그 속성은 원형이고 관계는 마름모고 연결은 직선으로 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실행을 실패하였음을 알리는 연산자로 트랜잭션이 수행한 결과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뭐예요? 조금 아까 제가 업데이트 할 때 보여드렸죠? 자, 롤백입니다. 롤백과 반대되는 명령어는 커밋이었죠. 자, 59번 볼게요. 데이터 속성 간의 종속성에 대한 엄밀한 고려 없이 잘못 연결된 DB에서 데이터 처리 연산 수행 시 각종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 현상이 아닌 거. 자, 일단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거는 DML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삽입, 삭제,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이 아닌 건 그냥 답이 보이실 것 같고 제가 이건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상은 뭐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수강료를 내릴 때 얘만 내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두 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생기는 걸 갱신 이상. 뚱이가 수강을 취소하면 뚱이라는 존재가 없어지죠. 자, 이런 게 삭제 이상.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으나 신청한 학생이 없으면 인설션 자체가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삽입 이상. 자, 이런 게 이상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검색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도 지난번 1회차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저 요새 BCNF 많이 나오네요. BCNF는 1회차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3규형에서 BCNF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는 답이 보이실 거라고 믿어요. 아주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한마디로 결정한다면 어떤 테이블의 결정자가 후보 키가 아닌 함수 종속 제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폰지밥이 바나나를 엄청 싸해서 사고 이런 테이블들이 있을 때 스폰지밥 바나나, 스폰지밥 요거트, 바나나 엄청 싸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구매용품과 공급회사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얘도 개체 무결성에 위배가 됩니다. 요것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예제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자, 요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BCNF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 제거라고 훨씬 더 내용은 심오하지만 시험 문제 푸실 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1회차 때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 제거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